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은 주요 일간지의 사설들이 모처럼 하나의 주제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혼란보다 인내가 낫다. 느슨해진 거리두기, 힘들어도 좀 더 고삐를 죄자. 느슨해진 위기의식, 더 큰 위험을 부른다. 네, 우리에게는 인내와 자제가 아직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의식을 우리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월요일 순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외국인 퍼주기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관련된 논란 집중 점검합니다.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통합당 후보가 30대와 40대가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고 발언해 세대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서둘러 사과했지만 막판 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급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내야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룬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주말에는 진단 검사량이 줄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증감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두 가지 요인에 의한 대규모 환자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 사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자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집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 등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여지는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대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줄어드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국민들의 이동량이 2월 말에 비해 20% 정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차단해서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감염 환자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 고리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놓아야 일상과 방역이 함께하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교회의 온라인 예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방역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자가격리 앱 설치를 거부하고 닷새 엿새 외출한 부부.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지만 휴대폰을 일부러 숙소에 두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앱 설치도 자치단체의 확인 전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어머니의 확진 판정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던 경기도 군포의 50대 부부. 하지만 자가격리는 말뿐이었습니다. 일가족 모두가 용인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고 로또 복권 판매점부터 주유소, 마트, 물류센터까지 자유롭게 다녀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부는 밀접 접촉자에게 자가격리 통보와 함께 자가격리 앱 설치를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부부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 군포시는 하루 2번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매일 같은 시간에 확인 전화가 온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보통 한 10시, 3시쯤 전화를 합니다.
계속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있는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 전화는 젊다, 받으셨다고 하고요. 자가격리 앱도 빈틈은 있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앱을 설치했지만 위치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집에 놔둔 채 5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만 보면 유학생들은 집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근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휴대폰 추적을 했더니 거기 그대로 집에는 있다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쫓아간 거죠. 경찰을 대동하고.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모든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이 무단 이탈자가 137명이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한 이유입니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정부 대책에 허점을 파고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벌이는 일탈이 코로나19 극복을 더 늦추는 건 아닌지 반성해볼 대목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확진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한 것에 무게를 두고 전염력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입니다. 확진된 60여 명 가운데 33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최근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7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완치돼 격리가 해제된 후 재확진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18건이 보고가 되었고 또 경북 지역에서 7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50여 건 정도의 격리 해제 이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팀을 보내 재감염인지 재활성화인지 조사하고 전염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완치 판정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격리 중 시행하는 주기적인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검사에서 이 수치가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음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완전 0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기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간 그런 사례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2차례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합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를 결정하는데 현재 진단검사 방법으로 충분하다면서도 보조수단으로 항체검사 도입을 고민 중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13명이 증가한 총 6,781명입니다.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닥쳐올 수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47명. 코로나19 사태 46일 만에 아마 50명 밑으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듣고 있고 대구 경북을 보니까 계속 신규 확진자가 한 10명대 이렇게 돼 있어서 드디어 이제 대구 경북은
찾아낼 만큼 찾아내고 입원시킬 만큼 입원시키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대구 경북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할 만한 데는 정말 샅샅이 흩은 거는 같고요. 그러면서 추가 환자 발생 수가 갈수록 적은 상태고 지금 발생하는 환자들도 예. 기존에 발생했었던 그 시설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나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가 대구 경북에는 거의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오히려 이제 전체 숫자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타 지역인데 그중에 수도권에서의 발병 상황이 계속 올라가는 게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뭐 폭발 직전으로 보는 의료인들이 많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아까도 이제 그래프가 중간에 나오긴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예. 그 커브가 살짝 이제 꺾여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수직적으로 확 올라가는 단계가 이르는데, 그 그래프의 초기 단계 그래프와 유사한 모양을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게다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하긴 했지만 사실 4월 6일 기점으로 해서 뭐 생활 방역으로 옮길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집단 발병 자체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게 되면 폭발적인 증가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정도 더 연장을 하기로 한 건 다행으로 생각이 되지만 언제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또 파국을 맞이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 70%는 거주지가 수도권이더라고요. 뭐 워낙 네. 수도권에 많이들 모여 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뭔가 전파하는 감염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들 하는데, 근데 해열제를 계속 먹고 타는 건 이건 뭐 어떻게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7도 5분 이상의 이제 발열이 있으면 비행기 아예 못 타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오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열이 나서 한국에 못 들어올까가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드시고 오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있는 상태 그리고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비행기도 타게 됐고 또 비행기 내려서도 자기 타이레놀 먹는 걸 얘기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해열제 먹은 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게 돼서 집에 도착해서 자가격리 시작하기 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한테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해열제를 먹고 입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19 검사에 걸리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걸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다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 전수조사 단계에서 이 학생은 끝까지 얘기 안 하다가 전수조사 단계에서 확인이 돼서 확진이 된 거든요. 어차피 검사하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군요. 예,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사실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 한두 명이 이렇게 구멍을 만들게 되면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상황을 만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비행기를 타셨더라도 이제 검역 당국에 빨리 얘기를 해서 유증상자로 분리가 돼서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가격리 앱을 깔고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머리를 살짝 써가지고 놔두고 돌고 외출 나갔다 온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저는 뭐 앱 같은 거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안 깔겠습니다 이렇게 버틴다든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라는 게 자발적인 동참이 없으면 100%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뭐 공권력을 개입을 하고 뭐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주의가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19의 발병 형태를 보게 되면 초기 아주 증상이 모호한 상태, 그러니까 증상을 본인이 잘 자각도 못하는 상태부터 이제
감염이 시작이 돼서 증상이 나타날 때 되면 이미 여러 명한테 감염을 시킨 상황이 벌써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분들이 뭐 확진이 안 돼버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예. 2, 3일 있다가 확진이 돼버리게 되면 이미 본인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남을 위한 희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지금 준비를 해서 보셨지만 자가격리 사례를 위반하는 사례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가 연장이 됐는데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네. 언제까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가격리는 계속해서 이제 위험성 있는 분들이 나오면 예. 계속 이제 자가격리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발병 상태가 많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 뭐 50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들어와서 확진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일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걸린지가 명확하다 그러면 관리가 가능한 거죠. 예. 아주 우리가 초기 생각하시면 초기에 한 28번 환자들까지 딱 들어오면 이 사람 어디서 감염됐고 접촉자 몇 명이고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예. 적어도 그 정도 상황이 우리나라 내에서 이루어져야 아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뭐 조금 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누구를 통해서 감염됐다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이게 바람직하군요. 이게 모르면 더 위험하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서 감염된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누가 감염시킨지 모르니까 지역사회 내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들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수준의 발병 양상이 보인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심각 단계도 경계 단계로 갈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이제 검사 같은 건 우리가 웬만한 수준에는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걸러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발병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잘 자가격리되고 또 확인이 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약이 도대체 언제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호주 연구진이 발표를 했는데요. 구충제로 쓰이고 있는 약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뭐 죽인다고 실험을 했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버맥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사람 대상으로 출시가 안 돼 있고요. 예. 동물 대상으로만 출시가 돼 있어서 국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충제로 쓰이고 있고 아주 효과적인 구충제라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는 약이기는 해서 예. 안정성은 증명이 됐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세포 실험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사멸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약조차도 사람 대상에 임상 연구를 했었을 경우에 효과가 예. 없다라고 증명된 약들이 몇 가지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세포 단계, 실험실 단계에서의 유효성을 가지고 이게 사람한테도 다 들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소문이나 뭐 소식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방역 당국에서 확실하게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쉽게 믿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검증의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추방됐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 조치 거부로 입국자가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입국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도착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 10만 원, 2주 기준 1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소 과정에서 돌연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퇴소 조치됐고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고 보고 곧바로 이 타이완 여성을 추방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뒤 강제 추방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국 자체가 거부된 외국인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 격리 및 비용 부담에 대한 그 확인을 했을 때 본인들이 그게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 단계에서 입국 허가를 하지 않고 입국 거부를 하고 송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입국 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산에서 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몰래 외출했던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처벌 상황을 지켜본 뒤 강제 출국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언론을 통해 격리 위반 사례가 알려진 영국인 등 외국인 5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인 만큼 치료가 마무리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 조사해 엄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를 놓고 외국인 퍼주기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환자의 임상 정보를 틀어주고 전문가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사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팀의 한동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인심이 후덕한 나라이긴 하지만 진짜 외국인 검사 치료비를 이렇게 다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되게 의료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은 전액 그 외국인에게 그 의료비와 검사비를 부담시키게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검사가 무료였다가 최근에 이 검사와 치료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국인 치료에 집중한다는 이유였었고요.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우리와 같이 외국인 치료, 즉 검사가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의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지역사회에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은 그 외국인 주변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치료를 할 때 돈을 받게 되면은 대다수의 외국인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돈을 내기 싫거나 내지 못하는 환경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 외국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만들었었고요. 이는 그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의 구속력이 있는 세계 보건기구 규칙이기도 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유증상자, 특히 확진 환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게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찾기 위한 그런 검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짜로 진료받으러 온다, 호구나라 이런 별명도 붙었었고 유럽 입국자 1000여 명을 2주 동안 무료로 진료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거 다 사실이 아닌가요? 네, 그 1,400명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에 좀 글이 돌았었는데 이게 사실과 거짓이 좀 교묘하게 섞인 주장입니다. 이것도 화면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442명 입국자가 유럽에서 입국자가 온 거는 맞는데 이게 지난달 22일에 이 유럽 입국자가 1,442명인 거는 맞고요. 근데 이 중에서 내국인이 90%고 외국인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2주간 호텔 등지에 격리했다는 것도 2주가 아니라 하루에서 이틀 정도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시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입소를 하는데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주장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부 거짓, 일부 사실이 이게 뒤섞여서 이 외국인 혐오를 좀 부추기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진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로 몰려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확인된 근거로만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통계로서 이게 좀 입증을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거 법무부 출입국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우리나라 코로나19가 국내에 좀 급속하게 퍼진 2월의 경우에는 1월 입국자에 비해서 거의 입국자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된 3월 19일부터는 입국자 수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이 미국발 입국자는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 수준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사실 이것만 보면은 가능성을 좀 예단하기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마냥 좀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게요. 사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좀 퍼지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일주일에 1명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 평균 한 4명 정도로 추가 확진자가 나고 있고 3월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26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런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입국 금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환자를 적게 유지하는 게 맞으니까 외국에서 온 분들이 우리한테 이센셜한 사람들이면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막는 게 원칙적으로 제일 바람직하죠.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확진자들의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의사들한테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왜 그런가요? 네, 이것도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퍼지는 주장인데요. 이 그 의혹을 제기한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요, 임상 정보를 공유를 안 해요. 임상 정보를 정부가 틀어지고 전문가들한테도 알리질 않습니다.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게 안 주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임상 정보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 그 임상 정보는 병원마다 좀 기록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리고 시스템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했는데 이 정부의 설명은 이 치료와 검사를 하는 것도 벅찬데 이 임상 정보를 병원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임상 정보를 보려면은 이 감염병을 다루는 의사라면은 중앙임상위원회에 스스로 들어가서 이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제대로 체크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또는 고의적으로 뭔가 퍼뜨리는 것 같은 이런 소문과 소식들이 많군요. 그때그때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삼겹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특히 이제 서민 음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친가 외가 다 이북에서 월남한 실향민 2세입니다. 문제가 매우 어렵다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난리가 잘 살려면 해주는데 음악 들으시나요? 네. 무슨 노래죠? 네?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방송 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앵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민들에게 훨씬 더 다가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고 또 그 목소리를 잘 종합해서 소화를 해서 다시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가지고 유권자, 주민, 시민 여러분께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을 집에서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데 저의 최대 강점은 저는 진정성 있다, 진솔하게 살아왔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일해왔다.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리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 또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겸허하게 또 예의를 갖추면 살면 좋겠다. 그게 저의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소상공인이 매우 많은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경영 자금이라든가 또 임대료 문제가 큽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경영 안전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 인프라, 시설, 도로, 주차장 넓힐 수 있게 그 상가 주민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일단 중구는 부도심을 도심 재생해서 떠나는 중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중구, 학교를 저 학교 가기 위해서 중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중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 종로와 강남을 이어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구, 서울 중구 성동 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부터 중구의 인구 미달로 이 성동구 일부와 합쳐져서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중구 전 지역과 보시는 것처럼 성동구의 금호 1가동, 금호 2, 3가동, 그리고 금호 4가동과 옥수동이 포함이 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지상욱 새누리당 소속 후보가 국민의당의 정호준 후보를 누르고 득표율 38.03%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9대 총선 때는 어땠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중구는요, 정호준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가 득표율 50.27%로 당선을, 그리고 금호동과 옥수동이 포함된 당시 성동구 갑 지역구에서는요, 최재천 민주통합당 후보가 득표율 52.08%로 깃발을 꽂았습니다. 자, 이번 21대 총선 현재 2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기호 1번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가 등판했습니다. 자, 기호 2번으로는 미래통합당으로 단수 추천이 된 현역 지상우 의원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호 7번이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소속 이주양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호 1번 정치 신인 박성준 후보. 1969년 금산 출생으로 KBS 23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요. 2011년 종합편성 채널 JTBC로 이적을 했다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자, 이 박 후보, 언론인 경력 24년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와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정계에 뛰어들었다 밝혔습니다. 박 후보의 경제 중심 중구와 명품 성동구의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중심 경제 활성화를, 또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된 금호와 옥수 성동구는 학교 설립과 걷기 코스, 그리고 한강 연결 도로 형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호 2번 현역 국회의원이죠. 지상우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5년 서울 출생으로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그림자 수행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지 후보는 새누리당부터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또 미래통합당을 거쳤고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됩니다. 지 후보는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방지법, 또 채용 청탁과 고용 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학생 통학 차량, 그리고 또 경찰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서 중구 성동구로 미세먼지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두 후보가 첫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통합당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정부 여당이 자화자찬만 일삼는다고 반격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두 후보답게 토론은 초반부터 총선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오락가락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초기엔 세금 지출조차 반대하던 통합당이 추경에 신중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더니 이젠 1인당 50만 원 지급 방안까지 내놨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이 3차 추경 가능성까지 띄우자 황 대표는 국민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자는 게 통합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제도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의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3차 추경에는 광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을 받은 거죠. 70%의 선정 기준도 불투명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선정 작업을 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이어 황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는 의료진과 시민 덕인데 정부와 여당은 초기 대응에도 실패해놓고 자화자찬만 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황 대표가 좌파 독재가 나라를 망가뜨렸다고 맹공을 펼치자 이 위원장은 나라를 망가뜨린 건 이전 정부라며 논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나라를 2, 3년에 망가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진 나라가 멀쩡했을까? 자유 시민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좌파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와 정치적인 입장은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부터 국가 위기 상황, 국정 책임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두 후보의 신경전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0대와 40대 국민은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가 세대론을 들고 나와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직접 겨냥한 예민한 발언인데요. 통합당이 서둘러 사과했지만 막판 선거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총선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열린 미래통합당의 서울 지역 선거대책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가 30대 후반, 40대 국민은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끼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또 젊은 층은 대한민국의 발전 이유를 몰라서 시장을 움직일 동력을 오히려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발언이 공개된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아졌지만 김 후보는 오히려 굽히지 않고 곧바로 젊은 층에 대한 추가 훈계에 나섰습니다. 보수와 미래통합당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격하게 발산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김 후보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운동권이었다가 변신한 김 후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 감정적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는 SNS를 통해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3040 유권자와 통합당 후보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했던 노인 폄하 발언을 떠올리게 해 통합당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당시 정 의장은 60대에서 70대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직격탄을 맞은 열린우리당은 180석 이상 압승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과반을 겨우 달성한 수준에 그쳤던 겁니다.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 통합당은 후보 사과 뒤에 여론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시죠. 총선 오늘의 말말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30, 40대 비하 발언에 대해 김 후보의 성격이 이상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 후보를 향해 운동권 출신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운동권 출신의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들, 의문의 일패라는 SNS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 후보의 세대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청년 폄하 망언이라며 황교안 대표 사퇴각이라고 황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본인의 실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꼬투리 잡는다고 거세게 반발했던 황 대표,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데 정작 당 내부에서도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문병호 후보, 김종인 위원장의 스피커는 키우고 다른 지도부는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 다른 지도부가 그분인가요?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앞선 여론조사는 SNS에 게재하셨네요.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검찰이 최근 임 검사가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언론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이중잣대와 선택적인 수사로 정의를 왜곡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총선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총선까지 9일이 남았지만 오는 금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가 여야 선거운동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 네. 통합당의 이제 지상욱 후보 네. 비교를 해봤는데 예.
뭐 한 사람은 역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러는 것 같고 지 후보는 역시 그래도 야당이니까 정권 심판 이쪽을 조금 노리는 것 같고 그렇죠. 판세가 어떻게 그러면서도 될까요? 그러면서도 야당의 현역 의원이 사실은 관록의 정치인이고요. 지금 정치 신인은 또 이 여권의 이 박성준 후보란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쭉 이력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박성준 후보가 정치적인 야심이 원래 있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통 기자나 앵커 출신들은 정치 야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례적으로 아나운서 출신이 의원이 됐던 분은 유정현 전 의원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성준 후보는요 정치학 박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외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일찌감치 그래서 정치의 뜻을 두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은 걸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책 제목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언어, 정치의 언어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이제 혼자는 오래 준비했지만 이제 정치 수면에 떠오른 신인인데. 여권 신인과 야권 관록 과연 어느 쪽일지.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거의 박빙입니다. 박빙. 뚜껑 그렇죠.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큰일 났다. 총선 전에 이런 게 큰 게 터졌으니 이제 정부 여당은 상당히 좀 밀리겠는데라고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여권의 지지를 이끌어가는 견인해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계속 국난 극복의 이 바람이 선거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인데 또 한 번 확인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어떤 재난이나 고난 앞에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뭉친다는 거죠. 사실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공동체주의가 강한 국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개성들이 강한데 이런 이제 굉장히 좀 돌파하기 어려워 보이는 난관 앞에서는 우리가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두르고 성미가 좀 급한 것 같은 다이나믹한 것 같다가도 또 이럴 때는 정말 맹렬하게 바이러스를 잡아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규모의 진단 검사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천지 폭증이 되는 시점, 2월 20일을 전후해서 3월 초반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총선은 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관측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꽤 빠르게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히려 저는 이 총선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나 특히 중대본이 전공법으로 바이러스와 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오늘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저희가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17번째 나라입니다. 확진자 수에서 지금 오히려 선진국들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요. 지금 이웃 나라 일본도 곧 폭발할 내일이면은 이제 뭐 이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포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바이러스에서 먼저 좀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총선에 임박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되니까 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이제 이 전환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특히 이제 표가 나는 게 왠지 수도권 같습니다. 수도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누리당 시절에 많이 밀렸었죠. 수도권의 의석수가 또 워낙 많은데 90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121석입니다. 121석.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도권의 의석수는 몰려 있는데 야당 보수 야당 입장에서 또 여기서 또 밀리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초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는 좀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단독 후보로서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기 대권 주자 간의 대결이다. 차기 권력의 여야. 뭐 이제 여에서 1위, 야에서 1위입니다. 두 분이서 이제 1, 2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당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또 그냥 반영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제 이 정당의 리더십은 계속 쥐고 오고 있지만 뭐 보수 통합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첫 도전이잖아요.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당도 이끌어야 되고 본인도 이겨야 되는 이게 이중고, 삼중고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되 다만 문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선호도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민주당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인 이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을 오롯이 받는 인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밀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일정한 차이가 쭉 있어왔고 이 부분을 갑자기 단기간에 극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오히려 정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에게는 뭔가 더 훨씬 도전적인 묘수가 필요한데 이 너무 스타일이 좀 점잖고 느린 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제 토론회가 내일 이제 방송되거든요. 오늘 이제 TV로도 녹화 토론을 했는데 처음으로 문제는 여기서도 보면은 두 분 다 점잖은 언어를 쓰시기 때문에 막말 공방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처럼 톡톡 튀는 재미 없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 말의 논리 안에 누가 더 국민들, 청중들에게 설득력을 던지느냐인데 아마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또 이제 지금 생각과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들이 그대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통합당을 전체를 놓고 봐도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이나 야당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전략 같은 걸 쫙 펼쳐놓는 것이 유리하냐. 무능한 정권 심판, 얼마나 무능한지는 물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거기다가 또 조국 심판 뭐 이런 식으로 심판하겠다는 부정적인 걸로 끌고 갈 거냐, 비전적으로 끌고 이것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정말 이 중간지대에서 제3자적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권 심판론 제기할 때가 됐죠. 지금 어찌 보면 임기 중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하자는 총선이죠. 타이밍이.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아까 김대우 후보 얘기를 먼저 꺼내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신 것도 좋아요. 중도층에 일부라도 표심을 더 가져올 수 있다면 플러스 알파만 된다면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있다면 써볼 만한 카드인데 오시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척점에 대칭해 놓은 것이 조국이라는 전 장관 임무를 올려놨고 조국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을 선택할 것이냐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국가와 전 법무부 장관을 등치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유권자에게 소구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보세요. 법무부 장관 아니잖아요. 현재 내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인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서울대 교수 직위도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에요. 지금 입법부에 일할 이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민의의 대변인들을 뽑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일개 전 장관을 들고 와서 국가랑 같이 대립을 시켜버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에 한번 뜨거웠고 넘어가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올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인데 지금 조국을 소환하는 것이 제1야당의 총선, 선거운동에 유리하겠는가? 좀 흘러간 물 아닌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좀 너무 이 반응이 느리고 경직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을 조금 하다 보면 뉘앙스를 잘못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유연하면서도 민첩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걸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어의 민첩함일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뭐 임기응변, 능수능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공감 능력과 어떤 이 요즘에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언어 감수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이 김종인 대표가 김대호 자당 후보의 말실수에 대해서 운동권 출신이라 그렇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그 운동권 후보 출신의 김대호 후보를 누가 공천했습니까? 김대호 후보 말을 한번 좀 듣고 다시 얘기해 보죠. 60대, 70대들, 끼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글쎄요. 나이 든 유권자층이 너무 증가했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30, 40대는 영 안 찍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논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대호 후보의 논리는 어떻게 이제 들리느냐 하면 자, 우리를 지지해주는 계층 혹은 세대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대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아젠다를 이해 못한다라는 이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논리 있어.
상대편이거나 우리의 적은 논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딱 선을 긋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50대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는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은 지금 민주당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세대론으로 가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이 김대중 후보의 말에도 논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이라서 좀 이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인물을 공천한 건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공천 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공천의 책임은 없지만 이런 인물을 공천한 정당에 대해서는 유권자에게 신뢰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의 실수를 잘 빠져나가는 게 앵커 말씀처럼 중요한데 지금 계속 좀 안타깝게도 한 번 꼬인 스텝이 또 꼬이고 또 꼬이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빨리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보고 싶은 거는 멋진 정책 대결, 치열한 토론 뭐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결국은 뭐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가 서로의 말 실수 때문에 이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자꾸 보니까 답답하긴 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에 묻히기도 했고 공약이나 이제 이 정책이 잘 보이지도 않고 핵심으로 저는 여야는 정말 이 진검승부로 경제 정책 이야기 하거든요. 좋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이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주지 말자고 했다가 주자고 했다가 지금 국민들은 뭐 주면 좋지만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냐 하면 결국은 남은 시간 아까 이제 9일 남았습니다만 본투표가 그렇고 이번 금토에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흘입니다. 첫 투표하는 이제 유권자를 생각하면 그래서 자책골을 넣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제 자책골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먼저 입장을 바꿔 전 국민에게 주자고 주장하면서 거대 양당이 총선용으로 태도를 바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가량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겁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주자던 당정청 입장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검토 시기는 총선 이후라고 밝혔지만 다른 지역도 아닌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전해야 할 부산에서 이같이 제안한 건 총선을 의식한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갑자기 모든 국민에게 한 사람당 50만 원씩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표 행위라며 완강히 반대했던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오히려 다른 소수 정당은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민생당은 모든 국민에게 한 사람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고 정의당은 모든 국민은 물론 이주민까지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1당에 목말라 있는 거대 양당의 태도 바꾸기는 분명 총선의 영향이 큽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지금 당 입장이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는 상담 전화가 115만 건이 몰렸습니다. 네,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나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고객상담센터의 근무자들은 순환 교대 근무를 아예 포기하고 상담 전화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고를 덜 수도 있을 듯합니다. 여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다. 긴급 재난용이다. 모두에게 나눠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도 여기에 응대했습니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데 당에서 논의했다. 정부한테도 설명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 하위 70%에서 이제 전 국민 지급으로. 여기에 물꼬를 튼 거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재난긴급지원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통합당 물론 김종인, 박형준 위원장도 내 표다, 돈 풀기로 표를 주관하는 거다라고 동조를 했었죠. 그러다가 다 같이 지난 주말에 입장을 바꿉니다.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긴급하게 일주일 안에 지급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략적으로 따지면 이런 계산이 됩니다. 지원금이 늘고 신속히 총선 전에 지급이 되면 이건 다 통합당 덕분이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늦어지면 이건 또 정부 여당 책임이 됩니다. 일단 모두에게 준 다음에 고소득자에게서 회수하면 이건 또 주었다가 뺏는 게 어딨냐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당, 정의당은 그동안도 지급 대상 확대를 주장해 왔으니까 비교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정부와 협의까지 해놓고 바꾸는 여당, 빚잔치 한다고 늘 반대하다가 갑자기 더 크게 쓰자는 보수 야당. 선거가 끝나고 또 입장을 바꿀지는 알 수 없지만 정쟁으로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긴급 지원의 생명은 속도입니다. 엄마, 나 못 나가. 요즘 종아리가 붓고 아프고. 뭐? 장맥, 순환? 센스? 답은 센시아. 정맥순환을 원활하게 센시아. 건강한 다리 더 매력있죠? 센시아. 나오니까 참 좋다. 몰랐죠. 치약이 틀니에 상처를 낼 줄은. 치약의 연마제가 상처를 내 세균을 번식시킬 수 있죠. 폴리덴트는 상처 없이 99.9% 살균합니다. 틀니엔 치약 대신 폴리덴트. 역시 상쾌하네요. 폴리덴트 음주전은 스킬에서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뉴스가 있는 저녁 한 줄 뉴스입니다. 마스크 표면에 묻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7일, 목재와 천에 묻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틀 동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홍통대 연구진이 전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내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도쿄와 오사카 등 7개로 한 달간 발령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삼성전자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사 지원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주한미군에서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연구소에 미군들의 검체를 보내서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2명이 확진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평택시는 국내의 한 진단검사연구소로부터 미군 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대부분의 인적 사항은 없었고 이에 평택시가 주한미군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우리 방역당국이 경위 설명에 나섰습니다. 검사 물량이 늘어난 국가가 검체 검사를 의뢰한 사례라며 정부는 국내 검사 소화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해외 검사 수탁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국내의 이 코로나19를 포함해서 각종 감염병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임상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검사 기관하고 장기 수탁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서 그러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미군 무더기 확진은 주한미군도 또 국내 발생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애초 해외 미군 검사까지 수행하려고 했지만 최근 주한미군 내 검사자가 늘면서 해외 검체는 한국 연구소에 맡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군 확진 환자의 감염 지역이 어딘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괌에 정박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호 승무원들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루스벨트호에선 이미 수백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승무원 4,800여 명 가운데 필수 인력 1,000여 명을 빼고 하선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가까운 오키나와나 괌의 미군 기지 장병들의 검체를 우리나라에서 검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명에 육박하는 등 감염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한미군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어기고 술집에 간 장병 4명의 봉급을 깎고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감염 차단을 위해 내부 군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앱 1위 업체죠. 그런데 식당 음식을 배달하면서 받아가는 수수료를 올렸다가 음식점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사과를 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모두 한 회사로 모이는 거죠. 이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어서 일단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시장에 있는 식당입니다. 점심을 앞두고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하지만 이달부터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식당 주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식당의 경우 3월 6일부터 8일까지 매출 608만 원에 수수료 14만 4천 원이었지만 4월 3일부터 5일까지 매출은 671만 원에 수수료 44만 5천 원을 떼어갔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10.3%인데 수수료 증가율은 309%에 달한 것입니다. 이제 수수료가 3배가 올랐습니다. 이 3배 정도면은 저희 자영업자들이 거의 장사를 그만둬야 될 입장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의 경우에 임대료보다도 오히려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료가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요금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배민의 수수료 파동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우가 지난해 12월 배달의 민족을 4조 7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것과 연관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국내 배달앱 순위 1, 2, 3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이 모두 한 회사로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독점의 횡포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결합 승인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는데 공정위의 이런 반응도 배민이 급히 입장을 바꾸는 데 적잖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 슈퍼문이 뜹니다. 날씨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 점점 커지는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보름달은 매달 떠오르지만 크기는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며 지구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달이 커 보이고 멀면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지구와 달이 1년 중 가장 가까이 다가섭니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가 38만 4,400km인데 35만 6,907km까지 2만 7천여 킬로미터나 좁혀지는 겁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오후 5시 49분에 떠오른 달은 점점 크고 밝아져 모레 새벽 3시 9분에 정점에 달합니다. 완벽한 보름달 형태로 보이는 시각은 모레 오전 11시 35분이지만 낮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달이 타원 궤도를 도는 주기는 약 27.32일입니다. 보름달의 주기는 약 29.53일이고요. 두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음력을 기준으로 약 14개월에 한 번씩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슈퍼문은 올해 10월 31일 밤에 예정된 1년 중 가장 작은 보름달 미니문에 비해 크기는 14%, 밝기는 30%가량 더 크고 밝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날씨가 맑아 전국에서 슈퍼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달과 지구가 가까이 접근하면서 인력이 강해져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9330님이 의견 주셨는데 지침을 무시한 일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일탈이 자칫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8829님 코로나19 때문에 지쳤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하셨습니다. 네. 다가오고 있는 총선과 관련해서 2369님 당선 이후에는 국민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예, 5610님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국민들은 가뜩이나 예민한데 후보들은 말 조심하기를 당부합니다 하면서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운의 마지막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지막이 있겠죠? 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